분야의 세 분의 전문가분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광장의 김시용 전문위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광장의 김시용입니다. 김영국 조사관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여신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또 금융사 입장에서 여전법 스몰 라이센스로 규제를 하자라는 의견이 일리도 있고, 또 해외도 영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 여신 관련 법으로 규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우리나라 이 현실을 비춰볼 때 이 30만 원 소액 후불 결제가 과연 대부업이나 여전법 규제가 과연 옳은지, 그 다음에 또 너무 여신 기능에 포커스를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시각에서 좀 새롭게 좀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이 후불 결제를 선불 대금 결제업의 겸용 업무로 규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신 어떤 수익 사업이 아니라 이 겸용 업무로서 이 거래 이력 부족자, 그래서 선불 결제를 하다가 일시 부족금 신용카드를 발급 못 받는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액 자금을 결제를 하도록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서 대한신용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맞춤형 또 상품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포용금융 내지는 혁신적인 금융 데이터 사업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도 이 디지털 금융거래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금융당국이 입장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업법으로 보겠다 했다가 또 여전법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입장은 유보한 상태고요. 그렇지만 금융위도 이 후불 결제의 혁신성이라든가 또 포용금융,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토스 이런 업체들의 이 후불 결제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해주고 상품 출시를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혁신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후불 결제에 대해서는 이 혁신성과 소비자 후생, 편의에 초점을 맞춰서 연성 규제로 접근해야지 처음부터 여전법 규제를 바로 가서는 좀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후불 결제의 그 기능적 특성, 그리고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법적 성격과 규제 법률 또 규제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그 여신 기능이 동일하다 해서 동일 기능이라는 그 섣불리 너무 잣대가 좀 부정확한 잣대로 동일 기능이다 하는 부분에 좀 저는 이견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잣대가 과연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지 정확한지를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왜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같은 것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또 동일 기능이라도 또 위험이 그러면 같냐? 겨우 소액 30만 원을 주면서 여전법에 있는 각종 규제를 다 적용한다는 거는 좀 너무 과잉 규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동일 하나에 대한 세부 기준과 잣대를 먼저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또 같냐라는 걸 다음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너무 이 전통적인 금융회사 관점에서 상향 평준화식의 규제 방식을 자꾸 들이대고 있고, 또 디지털 금융인데 자꾸 오프라인 금융법을 자꾸 끌어다가 이 평준화하려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반대 입장이고요. 그래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너무 기계적, 형식적으로 맞춰서 이 스타트업이나 또 이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아예 기존 금융으로 끌고 가서 규제하는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법조사관님이 발제한 동일 기능으로 논리를 한다면, 그렇다면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도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직불카드와 똑같으니까 여전법 적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가 나오고요. 또 인터넷은행도 그 특성이 기존 은행과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둬서 다르게 이렇게 규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섣불리 여전법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후불 결제와 신용카드 서비스가 동일 기능이냐에 대해서 좀 반론을 가지고자 합니다. 단순 여신 기능에만 보지 말고 신용 공여도 다릅니다. 질적으로 후불 결제는 소액일 뿐만 아니라 그 신용 공여에 대해서 이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는 할부나 뭐 신용 공여에 대한 수익이 이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정금법상 후불 결제는 대출과 다른 이자를 못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할부, 리볼빙,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용어를 못 쓰게 행위 규제가 엄격히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신 기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후불 결제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이력 부족자들, 청소년, 주부 이런 선불 카드, 교통 카드를 쓰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일시 30만 원을 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하나의 혁신적인 데이터 사업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특히나 무기명 선불에 대해서는 50만 원까지 어떤 위험을 테이킹하면서 정금법이 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면제해 주는데, 소액 30만 원, 겨우 체크카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의 30만 원 소액에 대해서 여전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또 이건 또 기명식에 해당이 되는데 무기명도 50만 원까지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데 30만 원을 갖고 여전법을 규제한다는 것은 좀 과잉이다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발제자분이 정금법에는 별 행위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고요. 또 개정안의 그 시행령이라든가 감독 규정에 염려하시는 그 행위 규제, 리스크 관리, 특히 연체 정보라든가 대손 충당금 적립이라든가 또 업체별 한도, 1인당 한도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 규제와 리스크를 관리할 그런 것들을 하위 규정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통과가 안 돼서 없다 하지만 그런 장치들이, 안전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금소법상에 최근에 선불 이 결제 서비스도 금소법의 그 서비스를 일방 중단을 못하게 금소법 시행령 적용을 받고 있어서 정금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금소법의 여러 가지 규제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처음부터 과도한 여전법이나 대부업법 이런 접근은 좀 무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영 의원님께서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혁신성과 그리고 규제의 형평성 내지는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토론자로 네이버 파이낸셜의 박상환 매니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서 소액 후불 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박상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후불 결제가 혁신금융이 이제 지정되고 정금법 개정안에 이제 후불 결제에 관한 부분이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법제화가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는데, 근본에 사실 또 법제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과 규제 혁신이라는 주제에서 또 소액 후불 결제의 이제 과제에 대해서 다루어 주셔서 정말 이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그 입법조사처 김은경 조사관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사실 이게 기능은 유사하지만 반드시 꼭 여전법이나 뭐 대법법 기존의 그 법률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정금법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서도 유연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법무법인 광장 김시원 전문위원께서도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경성법에 대해서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다보다는 이 업무 현황이라든가 시장에 맞게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디지털 서비스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필요하다는 이런 이제 의견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시장에 참여자다 보니까 이 실제 그 후불 결제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또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사실 이렇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가 너무 이제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신용카드 있으면 뭐 되지 뭐 이렇게 후불 결제라든가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사실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보급률을 보면 사실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대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보면 그래서 아직도 사실 20%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고 이게 사실 20% 하면 얼마나 뭐 그렇게 많나 이렇게 또 거꾸로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걸 향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령자를 제외하고 대략 뭐 예를 들어서 20대 이상 우리가 뭐 2천만 명이라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20%면 무려 4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대한 금융 서비스를 이렇게 절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현재의 우리가 기존에 이제 금융 안정성을 위주로 해서 금융회사의 카드업이나 부여된 그러한 이제 정형 데이터라든가 신용 정보를 기반으로 그 사람들을 다 사실 포섭하기에는 사실 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BNPL은 이렇게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대안적 금융으로 이런 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금융시장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 후불 결제를 또 제공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위 신파일러라고 말하는 이런 이제 20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 수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를 저희가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후불 결제의 이용의 거의 50%가 대부분 20대 신파일러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부라든가 그래서 그 역으로 이걸 해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저희가 거꾸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실 이제 김시영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능적으로만 보면 신용카드나 후불결제나 무슨 차이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용카드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신용카드를 이제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거나 안정적인 기능을 보면 뭐 카드 한도 대부분 1,0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후불결제는 지금 우리나라 후불결제가 최대 한대가 30만 원이고 해외에도 대부분의 한도가 지금 일본도 사례도 있겠지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게 크게 보면 그냥 10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도 대안적 금융인지 이게 풀리 여신 이렇게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핀테크들이 사실 그렇게 대안적 금융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도해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키워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에 이제 뭐랄까 여전법에 있는 이제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본질적인 여신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용카드법에 따른 어떤 이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신용카드는 우리가 이제 뭐 결제를 거절한다거나 뭐 가격을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지만 사실 후불결제는 저희 뭐 선불결제도 마찬가지지만 후불결제도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아직 규제보다는 이거를 계속 이제 성장하는 단계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어떤 여신이라는 기능,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은행법, 여전법, 뭐 상호금융, 보험 이렇게 다 있지만 각 업무의 업태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듯이 이쪽도 그 업무나 업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뭐 후불결제가 아무런 규제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후불결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후불결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혁신금융에서 부여된 부가 조건이 그대로 정금법에서도 부여가 돼서 사실 신용카드와 다르게 신용카드는 연회비 같은 게 있지만 후불결제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어떤 이자나 수수료 같은 그걸 이용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지금 현재 해외 BNPL의 일반적인 분할 납부도 지금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후불결제 같은 경우에는 선불 충전금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재원을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 자금의 안전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불 결제로 인해서 또 후불 결제도 카드나 뭐 다른 여신과 마찬가지로 고객에 대해서 연체자라든가 이 채무자에 대해서는 역시 이 공추법이라든가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불법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신용카드 판매 카드사 신용 심판 기준으로 저희도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쌓아서 건전성 또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필요한 건전성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입법조사관님께서도 김웅기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후부 결제는 쿠팡 나중 결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쿠팡 나중 결제는 그냥 이러한 규제 없이 이런 걸 하신 거지만 저희는 혁신금융이나에 따라서 특히 금융 규제의 기본적인 틀을 준수하면서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리고 이제 후불 결제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가 마찬가지 이게 이제 후불 결제로 해서 이제 깡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후불 결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뭐 황금성 상품권이라든가 기금속 이런 것들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쪽에 이용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현금을 융통한다든가 이런 거는 막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있고 정금법 개정안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법 개정안에서도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처럼 후불 결제를 이용해가지고 깡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원래 후불 결제라는 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금융 취약계층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의 금융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사실 뭐 이런 이제 타이코 XD라든가 이런 이제 원래 그런 것들을 스코어를 마련되어 했지만 그렇게 사실 잘 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 BNPL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사다리 역할이 할 이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취지 때문에 연체 정보를 저희가 이제 CB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을 이제 좀 제한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취지와 다르게 사실 납부 정보가 이게 신용 CB사에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정작 이 금융 사다리 역할을 위한 그 신용 평점의 이제 향상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 연체 정보, 납부 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다 보니까 금융 사다리 역할도 못 하게 되고 또 거꾸로 이 연체를 악용해 가지고 전혀 신용에 문제 없는 고신용자가 그냥 연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연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렌탈업자라든가 일반 기업들도 다 CB에 집중을 해서 이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질서, 신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호했던 취지가 거꾸로 돼가지고 사실 후불 결제마저도 사실 그게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원래 신용정보법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또는 이런 이제 후불 결제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어뷰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앞서서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보면서 저희가 운영을 현황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사실 후불 결제 앞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면 사실 저희는 이제 대안신용평가다 보니까 요런 대안신용평가를 하는데 한도가 30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앞서 사실 이제 김영국 조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생활 수준을 보면 사실 지금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100에서 150만 원 이렇게 이제 어떤 필요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딱 금액을 단언하기 어렵겠지만은 당국에서 보셨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용 한도를 좀 조절한다든가 그리고 분할 납부 해외에서 일반적인 분할 납부 같은 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신선사와 다르게 이제 추정 손실채권에 대해서 상각 인정에 대한 특례가 없는데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법제화 과정에서 좀 고려가 되어서 이 후불 결제라는 제도 자체가 시장에 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후불 결제라는 게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보면 이제 뭐 신용카드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여전법에 선불 카드가 있고 그 정금법에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충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각 그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기능은 유사하지만 다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불 결제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횡단적으로 하기보다는 각자 업권에 맞는 영업 환경이나 업무 환경을 차이를 좀 고려하셔서 입법을 해주시면 이 후불 결제가 좀 더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말씀드려서 감사하고 이어서 사실 후불 결제라든가 이런 핀테크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제 힘을 주시는 핀산협의 정책지원팀 허준무 팀장님 의견도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환 매니저님 말씀 감사합니다. 규제에 대한 부정보다는 규제에 대한 두려움을 좀 표시하신 게 아니라는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규제 뭐 형평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더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발제의 마지막 토론자로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정책지원팀 허준범 팀장님께 마지막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핀테크 산업협회 허준범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앞서서 김영국 조사관님 그리고 김시용 의원님, 박상환 매니저님께서 소액 후불 결제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도입 취지 그리고 그 필요성 등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몇 가지 쟁점들도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쟁점에 대한 저희 뭐 업계 관계자 그리고 한 명의 변호사로서 저의 의견을 좀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신용카드와 소액 후불 결제가 동일 기능, 유사 기능이므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 이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저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이 반드시 뭐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 기능 여부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혁신은 동일한 기능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다가 항상 동일 규제 잣대를 들이대면은 어떤 혁신 서비스도 동일 규제 명목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편송금의 예를 들어보면은 간편송금에 있어서 송금 기능이 뭐 은행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동일 규제론을 주장했으면은 토스 같은 간편송금 업체들은 등장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소액 후불 결제를 보겠습니다. 이용자 선택에 따라서 후불 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게 뭐 카드와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단기간 자금 융통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뭐 신용 기능도 일부 포함된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기시감이 드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핸드폰 소액 결제인데요. 이 통신과금 서비스예요. 이것도 이용자 선택에 따라서 후불 결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소액 후불 결제와 기능상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통신사는 그럼 카드사가 돼야 될까요? 신용카드와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될까요? 그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쿠팡이 제공하는 나중결제 서비스와 소액 후불 결제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도 앞서 박상원 매니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 쿠팡 나중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 시기가 유예해준 매매 계약입니다. 그냥 외상 계약인 거죠. 이거는 소액 후불 결제와는 기능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상 사례를 살펴봤는데 결국에 동일 기능 판단이 때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동일 규제 적용 여부도 뭐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환경 등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소액 후불 결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시용 의원님께서도 뭐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신용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연회비도 안 받고
뭐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증표 소지나 제시가 전제되지도 않고 모집 개념도 없고 한 개 권면에서 제한적인 후불 기능을 제공하는 소액 후불 결제랑 수개의 권면이 발행 가능하고 지급 결제, 현재 성금 서비스, 신용 공여 기능 두루 갖추고 있는 신용카드가 동일 기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카드 규제 중에 동일 규제를 소액 후불 결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이 소액 후불 결제는 이게 활성화된 BNPL이 활성화된 해외 기준으로 봐도 아직 오프라인에서는 0.3%고 온라인에서는 3.5%에 불과합니다. 이 시장에서 카드사와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 점검업자들 경쟁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아직은 작다는 거죠. 예, 일단은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전금법에서 소액 후불 결제를 규율하게 되면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 내지는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시용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후불 결제는 결코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 토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공고를 보면은 각종 부가 조건들이 부과가 돼 있는데요. 이용 한도, 구매 품목, 뭐 카드사 여신과는 어떻게 다른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정말 촘촘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률에 명시적으로 들어온 영업행위 규제는 이제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사항들이 전부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어서 위임 근거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당국에서 작업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소액 후불 결제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핀테크 업체들은 이 소액 후불 결제가 뭐 여전법에서 규율되는지 아니면 정금법에서 규율되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큰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제 실질이 어떻게 도입되느냐의 문제인데 여전법이 적용되면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다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핀테크 플랫폼과 이제 독과점 내지는 시장 실패에 대한 논란이 항상 같이 따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BNPL 그리고 소액 후불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핀테크 플랫폼이 이 결제 시장에 진입을 하고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으로는 뭐 정보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과점 경쟁 시장 이런 문제들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게 오히려 플랫폼의 대표적인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플랫폼은 전통적으로 좀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뭐 최근에 대출 비교 서비스 같은 것들만 봐도 각종 금융기관별로 금리 정보를 소비자 입장에서 한눈에 비교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편리하고요. 정보도 많이 제공받고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건 오히려 플랫폼의 순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소액 후불 결제 시장을 이커머스 시장하고 따로 떼어 놓고 보기 어려운데 이 이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없고 절대 강자도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시장이고 뭐 네이버가 17%, 뭐 신세계가 15%, 쿠팡 13%. 이게 뭐 작년 숫자이긴 하지만 뭐이 정도의 점유율을 나눠서 가지고 있고 이게 후불 결제 시장,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어느 시장 점유율로 환산하면은 뭐 이 정도 되리라는 예상도 가능하고요. 특정 플랫폼이 독과점하는 구조는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수료 갑질 논란도 있는데 이게 의무 수납제 적용받는 카드랑은 다르고 그 뭐 추후에 만약에 신용공여에 대한 소액 후불 결제 수수료라는 게 뭐 시장에 설령 생기게 되더라도 그거는 결국 시장에서 적정한 대로 정해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금융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성원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건의 사항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이 연체 정보 같은 것들, 소액 후불 결제 연체 정보를 CB사에 제공하는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심파일러에 대한 신용평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은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금융 실현 그리고 뭐 심파일러 연체 리스크 관리 등에 기여하면서 오히려 금융 안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박사 매니저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연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한 연체 정보는 신용평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 30만 원 한도도 상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적고 글로벌 BNPL 서비스 기준 100만 원 내지는 150만 원까지는 한도 상향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심파일러를 위한 포용금융 실현 아니었습니까? 정책 도입 취지는 그러한데 좀 이게 좀 취지가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점이고요. 좀 그 결과가 신속하게 도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한국핀테크 산업협회 정책지원팀 허준범 팀장님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세 분의 토론에 이어서 발제를 해주셨던 김영국 입법주사관님의 답변과 보충 설명을 들을 차례인데요. 세 분의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규제에 대한 어떤 경각심 내지는 어떤 그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발제자분께서 좀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뭐 결정적인 확고부동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중간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그 금융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샌드박스라는 제도 자체는 제도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융 샌드박스에 있는 제도들이 우리가 이것으로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해 갈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규제의 강도라든지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속 전기 자동차나 덤프트럭이나 둘 다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범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차량이 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 또 따라서 규제의 강도는 달라질 필요가 있겠죠. 예컨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가입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제한이 있는데 만약에 BNPL 같은 경우 그러면 청소년에게 모두 다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 공유는 어느 정도 할 것이냐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있어서 좀 더 정교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규제 설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발제자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보충 설명이나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온라인에서 질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읽고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 발제자나 토론자에게 주신 질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발제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나 법령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제안하면 이를 반영해 제품을 만들듯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입법 과정에 있어서 입법 예고나 공청회, 그 밖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을 만드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국민이 청원을 통해서 입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처나 입법부가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김영국 입법조사관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장시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세 분 토론을 듣고 보니까 제가 완전히 십자포를 맞은 것 같아서 많이 어려웠는데 사회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심적으로 많이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 혁신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이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 우리 토론하신 세 분이나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융 혁신이 꼭 필요하고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규제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이제 소비자 중심에서 한번 보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금융 혁신을 통해서 우리 금융 경제랑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지용 전문위원님과 상인 매니저님, 거짓말 팀장님께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저의 그 발제를 비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치는 않는데요. 기본적인 모토 내에서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저희 BNPL 현재 우리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뭐 해외에 이제 발전하고 있는 호주나 미국, 뭐 유럽보다는 이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런 이유들은 이제 신용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너무 광범위에 퍼져 있고, 뭐 거래하나 뭐 결제하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가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나 뭐 쿠팡, 이처럼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혁신 서비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도권 내로 들어선다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신용카드 업계랑 우리 후불결제 업계, 소액 후불결제 업계가 건전한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이게 정금법 개정안이 이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논의들도 보다 더 개선을 위해서 이제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입법돼서 보다 이제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금융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앞에 우리 토론 세 분께서 다 해주셨고, 제가 뭐 여기서도 반박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뭐 신용카드 자유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급하면서 이제 부실화 돼가지고 이제 배드뱅크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20년에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소액이 이제 30만 원에서 점점 이제 금액이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이 빅테크 업체 지금 혁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빅테크 회사들도 이제 금융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어떤 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소액 후불 결제 발전에 또 도움이 되는지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외국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핸드폰 후불 결제라든가 뭐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부족분을 좀 메꿔주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제 주부들이 좀 사용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외국과하고 비교해 보면 20, 30대 MZ세대 이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실태도를 한번 더 조사를 좀 더 해보고 해서 금융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액 후불 결제가 우리 실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